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행정 이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 이념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쓱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행정 이념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자, 이제 빈칸 채우기 가보면 행정가치 중 땡땡은 사회 전체에 공유된 가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 일반의 공동이익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공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익의 실체를 부정하는 이랬는데 공익의 관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크게 나눴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실체설이고 하나가 이제 과정설입니다. 실체를 부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정설이라는 게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공익을 사익간 조정과 타협의 산물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다원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각자가 다 자기의 사익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익간 조정과 타협의 이제 산물이 공익이다. 그러니까 이 각자의 주장이 다 요 안에 녹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공익은 이꼬르 사익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과정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정설이 아닌 나머지 이론들은 다 이제 실체설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에 누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죠. 그죠? 불평등한 배분은 차등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최소 수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극대화를 시켜주려고 할 때, 그럴 때만 차등하게 이렇게 배분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나 권력 등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 수혜자 또 나왔죠.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최소 극대화의 원리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 중에서 땡땡적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하며 18세기 시민혁명 원서를 통해 구현된 자유권과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걸 소극적 자유라고 그러죠. 자유 중에서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적극적 자유의 종류에는 이제 참정권과 사회권이 있는 거고 소극적 자유의 종류에 이제 이 자유권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자유권,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형평성이겠죠. 그죠? 같은 것은 같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모두 다 동등하게 대우해라. 뭐 신분, 성별, 출신, 뭐 인종 이런 거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얘기했을 때는 능력과 노력의 이 성과에 따른 차등 대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최소극대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사회적 조건이 이제 불충족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혜 이런 거가 같이 요 안에 담겨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회적 형평성이라 그러고요. 형평성 중에서도 같은 것은 같게와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수평적 형평성이고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해라 라고 했을 때는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 신행정론에서 강조했다가 결정적인 또 힌트가 되겠죠. 그죠? 형평성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능률성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보면 요거는 이제 기계적 능률성이 되겠죠. 계량화, 객관적인 수량 이렇기 때문에 기계적 능률성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행정가치 중에서 행정의 국민의사를 반영한다 이렇게 했네요. 뭐 민주성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국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이나 신행정론이나 뉴 거버넌스론 이런 데에서 강조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특히 이제 민주성이기 때문에 30년대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통치기능론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론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행정관리론하고 통치기능론의 매개 역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어가지고 디목 같은 경우 인간관계론 연구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는 통치기능론스럽게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민주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거 이제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요 합법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법체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조직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특징으로 설명을 했죠. 세 가지 요소로 설명했던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가외성이겠죠. 초과분, 뭐 여유분, 남는 거, 반복, 중첩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가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책임성을 또 나눠가지고요. 공식적 제도에 이루어지지 않는 능동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되면 자율적인 책임성 이런 거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어요. 강제성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책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 내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투명성 중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과정. 그래서 말 그대로 과정의 투명성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OX로 가볼까요? 선진국의 행정문화는 상대주의, 합리주의, 성취주의, 사실 정향주의, 모험주의, 중립주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정문화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눠본다고 했을 때 상대주의다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상대주의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 이런 거겠죠? 네. 그 다음에 합리주의 뭐 맞는 것 같고, 성취주의 그러니까 능력과 노력을 많이 발휘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사실에 기반을 둔다. 그리고 이제 모험주의는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 또 이제 중립주의다 그랬을 때에도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사상을 통제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헷갈리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맞나? 뭐라 하나라도 잘못 들어간 게 없나?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맞는 얘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능률성과 부합관계에 있는 행정가치로 형평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대응성 그랬는데 특히 여기 뭐 대응성 같은 거 딱 떠올려 보면 민주성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다 이렇게 보면 민주성하고 관련이 더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률성과 부합관계에 있다면은 경제성, 뭐 효과성, 생산성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떠올려 보셔야 될 것이고, 행정가치는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과 행정관료의 지도 원칙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및 평가의 기준으로서 정당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 행정가치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 이런 걸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평가 기준까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은 행정 이념의 최고 가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경영하고 행정의 차이는 공익의 추구 여부에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이 최고 통치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 내용이 쉽게 뒤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실체설이 꼭 최고 통치자에 의해서만 결정돼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후한 마음으로 봐주면 앞에 문장은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쉽게 뒤바뀐다고 보죠. 왜냐하면 최고 통치자가 바뀌기만 해도 공익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과정설처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경우에는 바뀔 수 있는 여지는 크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 합의가 뭐 매 순간 이렇게 막 뒤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내용이 쉽게 뒤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X가 됐고, 그 다음에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계약과 같다고 여기죠. 그죠? 사익의 합과 같다, 동일하다. 그리고 산출보다 투입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보다는 과정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투입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체설은 거꾸로죠. 공익하고 사익을 놓고 보면 공익을 더 크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출과 투입 중에서 투입을 더 중시하는 것보다는 산출에 더 매달립니다. 결과적인 거. 그렇죠? 네. 요거는 민주주의를 토대로 두기 때문에 과정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입, 민주적 절차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게 마련이에요. 예,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요. 공익의 규범설, 공리설 등은 실체설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제 과정설이 아닌 나머지는 실체설하고 좀 같을 수 있다 그랬어요. 사익에 대해서 무조건 존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떠올려 보시고요. 롤스의 정의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향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칭찬도 받고 비판도 받아요. 칭찬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양쪽의 입장을 잘 조화롭게 해석했구나 이런 이제 칭찬을 받지만
이제 요걸 이제 지적받게 될 때에는 뭘로 지적받겠어요?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거지. 이제 자유주의 쪽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그죠? 불만이 좀 있을 수 있고. 사회주의에서 봤을 때도 뭔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중도적 입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공격을 받죠. 자, 그리고, 정의의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에 우선하고,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보다 우선한다. 여기까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차등의 원리의 실현을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2-2의 원리를 위해 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1의 원리가 무시됐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것으로.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다 보장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적극적 자유는 국가의 자유인 참정권과 국가에 의한 자유인 사회권을 포함한다. 이건 오케이. 맞는 얘기가 됐고요. 경제성은 투입에 관심이 있고 효과성은 산출에 관심이 있다 그랬는데 경제성은 투입의 극소화라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은 이것이 이제 목표에 대한 달성도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목적 달성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산출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죠? 아웃컴이나 임팩트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정도를 의미한다. 능률성은 목표 달성도다. 이 거꾸로죠? 거꾸로예요. 거꾸로인데 이 거꾸로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예, 두 개의 개념을 뒤집어서 물어본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한번 또 머릿속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니다. 대내적 민주성은 국민의사의 존중 및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으로 그랬는데 대외적인 민주성이겠죠. 대내적 민주성은 관료제 내에서의 민주성, 참여, 보장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대내가 아니라 대외적 민주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 자본은 1990년대 뉴 거버넌스론에서 강조가 됐다. 맞는 얘기네요.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맞아요, 저것도. 지식정보사회 앞으로는 이 사회적 자본, 신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는 것이 이런 이제 경쟁력을 갖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에 맞물려서 요즘에 좀 나름 우리나라가 전성기인 거예요. 한편 보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우리 기대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보면은 수준 있는 나라의 반열로 이렇게 인식되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좋은 것 같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이런 거 있죠. 사회적 자본이나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뭐 빨리빨리 문화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문화들이 지식정보사에 좀 맞는 구석이 좀 있다라는 평가도 해요. 한편으로는. 자, 이제 이런 게 우리 사회적 자본이 이제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가외성은 60년대 정보과학, 컴퓨터기술,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발달에 등장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60년대부터 이런 이제 정보화 사회가 올 거야 라는 전망을 미국 사회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었고 그때 또 사이버네틱스라 그래가지고 이건 정책론에서 더 자세히 볼 텐데 사이버네틱스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미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은 이성적 존재라서 자기가 머리로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결론 내리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물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 하면서 기계처럼 우리도 입력받은 대로 별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라고 습성이 있거나 혹은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대로 구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사이버네틱스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학적인 관점을 인간의 어떤 판단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게 사이버네틱스 이론인데 이런 것들과 함께 가외성이 등장했다. 이거는 그렇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가외성 물어볼 때 이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외성의 사례로는 양원제, 상권분립, 개성과 막료, 집권화, 품위제, 신급제도, 연방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가외성의 사례로 양원제 맞겠죠, 그죠? 의회를 두 개를 두는 거예요. 상권분립도 맞는 거죠. 인간의 존엄함 실현을 위해서. 개성과 막료도 마찬가지죠. 조직을 개선과 옆에 참모조직으로 구분하고 집권화, 요거는 틀려요. 집권화는 가외성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집권화돼 있으면 의사결정 라인이 어떻게 돼요? 최고 결정자한테 쏠리잖아요. 그럼 가외성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견제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집권화보다는 분권화로 가야 돼요. 네.
품위제, 신급제도, 연방주의 이런 것들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품위제는 밑에서 하의 상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결정은 또 위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되고 신급제도나 연방주의도 다 이 주체가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해성의 사례가 되죠. 예, 이런 것들 잘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고 가해성의 장점으로 조직의 신뢰성이 올라가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죠. 왜냐면은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A 플랜이 무너지더라도 플랜 B로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의 대응성, 능률성, 감축 관리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의 대응성까지는 맞아요. 근데 능률성하고 반대되죠. 쌍충됩니다. 그리고 감축 관리도 잘 안 되죠. 감축 관리가 안 되지. 왜냐면 이중으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능률성 감축 관리가 틀렸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X를 하셔야 돼요. 앞에 3개는 맞고 뒤에 2개는 단점에 해당되는 거지 장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날 싸운다니까요. 그 정치인들이 맨날 그래요. 무슨 사고가 터지면 왜 이거 대비를 안 했냐. 그 관료들을 막 갈궈요. 그리고 그 대비로 여분을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게 사고가 잘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왜 자원을 낭비하냐. 왜 이중으로 이렇게 행정을 팽창시켜놨냐. 이런 식으로 또 갈고. 그래서 그걸 또 줄이잖아요. 그러다 사고가 나지. 그러면 플랜 B가 작동 안 하잖아요. 플랜 B가 없잖아. 그러면 또 그 왜 안 해놨냐고 또 갈고.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해먹기 편하죠. 특히 야당 국회의원은 정말 해먹기 편해. 원래. 예, 책임져야 될 게 별로 없고 욕만 잘하면 돼. 그래서 항상 자기네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야 했다가 덜컥 이제 권력을 잡게 됐을 때는 또 비판받고 그렇게 되죠. 근데 원래 대안을 만들어서 실현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렇긴 하지. 그런데 비판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좀 쉽지. 이렇게 비판하기는 잘못된 거 찝어내는 거야 뭐.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행정관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야를 떠나서 행정관리 입장에서 보면 항상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정치인이 될 게 아니고 행정인이 될 거니까. 그러면 좀 억울하지 항상. 뭐 이러면 이런다고 욕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욕하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그 개념에서 같이 설명이 가능한 가해성하고 자, 각종 공시제도 등을 통한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조직 자체 개방성을 높이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에 언제 여기까지 넘어갔지?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조직의 투명성, 정답까지 다 보이고 있네요. 조직의 투명성 중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과정의 투명성도 봤지만 또 이렇게 조직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단답형 빨리 가볼까요? 행정인의 가치관, 태도, 신념체계, 의식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이루는 개념을 우리는 행정문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 행정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뭐냐. 이 본질적 가치 말고 수단적 가치가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공익이 정책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 윤리이자 공공선으로서 모든 행위를 인도하고 규제한다고 여기는 학설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요거가 이제 규범설이었습니다. 규범설. 우리 공리설도 기억나죠? 예.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랬었는데 요거는 이제 규범설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게 당연히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롤스가 정의론을 취한 원초적 입장이다. 자신과 타인의 사회적 조건을 알지 못한 채 합력 개인들이 모여 분배 기준을 합의할 수 있다. 이거는 바로 무지의 배일이다. 그래서 사회 계약 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다. 사회협동의 결과 중 분배나 재분배가 아니라 장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교육이나 설비 등의 생산성에 투자해야 된다. 요게 차등의 원리랑 좀 상충되게 보는 건데 저축의 원리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렇게 하는 게 저축의 원리가 됩니다. 저축의 원리는 아무래도 자유주의 쪽에 신봉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저런 주장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복지로 나눠주는 거 되게 싫어하고 뭔가 세이브해 놓고 돈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뭐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자유주의 쪽이. 예, 그래서 저축의 원리랑 이렇게 차등의 원리는 상충되게 보시면 되고요. 사회 구성은 인간적 가치의 실현, 다원적 이익의 조율, 행정의 사회 목적 구현 등과 관련된 이상적인 추상적인 능률성이 뭐냐? 능률성 중에 한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능률성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능률성. 높은 목표 달성도를 능률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다. 높은 목표 달성도? 목표 달성도는 효과성인데
능률성까지 같이 결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80년대 신행정론에서 강조된 행정가치 그랬는데 생산성이다. 두 개를 합친 게 생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리성을 정책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등으로 구분한 학자 디징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여러 학자들이 다 각자 나름의 기준으로 합리성을 막 얘기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디징이고,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19세기 입법국가 시대 강조된 행정가치다. 이 합법성이겠죠. 그죠? 의회가 정해준 대로 행정은 그냥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봤던 게 입법국가 시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 행동으로부터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정치, 경제 발전의 윤리적 기반이 되는 행정가치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이 나왔잖아요. 타인의 행동에 대한 믿음 이런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신뢰성이다라고 보시고요. 주 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보조적 조직이 이를 대신할 때 이제 그 수준이나 능력이 유사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은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요게 바로 이제 동등 잠재성이다. 가외성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책임성 중에서 공식적, 타율적, 수동적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법적, 제도적 책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전자정보의 구현, 정책실명제 실시, 시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서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의 공적 활동이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행정가치를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의사결정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정당하고 공정한 결과를 확보하였느냐, 결과를 보는 거죠 지금. 또 투명성 중에서도 결과에 대한 거니까 결과의 투명성이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이념의 시대적 변천을 좀 채워 넣어봐라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입법국가 때는 관료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가 합법성이죠. 합법성. 그 다음에 또 19세기 말에는 여기 행정관리론이 등장해서 기계적 능률성 강조했고, 30년대에는 통치기 능론이 나오고 사회적 능률성과 민주성 같은 걸 꼽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1950년대에 행정이론으로는 합리성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45년에 물론 이제 행정 행태론이 이제 출간은 됐지만 50년대를 강타해요. 그래서 행정 행태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발전행정론은 효과성이었죠. 목표 달성도. 70년대 신행정론은 형평성.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입법국가 행정국가에 이어서 신행정국가라고 채워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NPM의 시대가 오죠. 1990년대 뉴 거버넌스, 이때 행정 이념은 신뢰성 내지는 사회적 자본.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